하실 최서희 박사님은 현재 한국정신건강심리학회 수석연구원, 차의과대학 융합대학 미술치료학과 외래교수, 대구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외래교수, 평택대학교 장애학생 상담센터 상담 전문교수, 수원 우리 동네 메디컬센터 PTSD 전담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에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논문으로는 자기통제 증진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스트레스 면역 훈련 기반 집단 미술치료가 외상경험, 경찰관의 사건 충격, 스트레스 및 대처에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스트레스 면역 훈련과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몸과 마음의 통합, 세 번째, 스트레스 면역 훈련의 이해, 네 번째,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목표, 설계, 유지 강화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네,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최서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약간의 동기, 일상의 트라우마 뭐 이런 걸로 내가 동기가 유발된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내용이 좀 미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실 수 있는 것도 좀 더 찾아야지, 또 알고 싶어라는 그런 동기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첫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한번 접해볼 법한 그런 그 모양의 형태를 사진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로 보여요? 실제로 내가 유년 시절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해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법이 있다면 저도 훨씬 더 좋겠지만 가상의 힘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유년 시절에 동서남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모양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접할 때 내가 동세번, 북세번이라고 했을 때 선택이 됐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트라우마를 접해야 돼요. 오늘 전부를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에 오늘 SIT라는 것들, 그리고 트라우마를 어떻게 조금 실행했던가에 관련한 한 측면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 측면을 모든 걸로 퉁치거나 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셔야 되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제가 그 강의 대학에서 이상심리학을 강의를 할 때도 장애 리스크 그 진단 기준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거 내 주변에 있는데 혹시 그런 장애 아닐까요? 라고 바로 연결해서 스스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진단이든 굉장히 엄격하게 진단 규정에 맞춰서 데이터가 명확할 때, 하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가 동시에 그것을 지목을 할 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하고요. 특히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DSM-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번 계기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상심리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전달력 있는 학습보다는 어쩌면 동기나 여러분들의 그 학습욕을 유발시키는데 목적을 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주제, 내가 알 수 있는 거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들, 단지 나는 이것만을 지금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좀 명확하게 아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이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이제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의 이해에서도요, 마이클 브라운의 이론이 PTSD에 이제 적용이 되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985년도에 다시 개정, 17년에 사실은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런 단계가 3단계가 있긴 한데, 지금 통용되고 있는 제가 뭐 논문에 적용했던 방법은 98년도에 적용했던 내용으로 PTSD에 적용을 할 거고요. 이게 어떤 어원에서 비롯되었냐 하면 복합 CBT에서 이런 내용들이 예, 유래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면요. 트라우마를 이름을 붙일 것이다. 사건이었어, 사고였어라고 하는 거와 내가 뭔가 죄책감, 그 트라우마 현장에 있을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공포감이나 분노감이 나의 그 무능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버린다면 대단히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건이었어, 사고였어, 특히 성폭력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무력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였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치료 장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더라라는 내용들이 뒤에 또 나올 것이고 이후에 또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시 다뤄볼 내용은요. 이름도 붙이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가기 전에 이 중간 단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저는 여기에 좀 호소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어하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쉬워져요. 트라우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벼운 일상의 트라우마, 일명 급성 트라우마라고 해서 4주 이내에 사건이 유발되었을 때, 뭐 재해 현장,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뭐 공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 일련의 사건들로 일어날 때는 우리는 압도당해요. 담도 나기도 하고 호흡이 곤란되고 대장이 뭐 요동을 치고 위장장애가 오고 뭐 생리적인 기능들의 굉장히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말할 수 바로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는 그냥 어쩌면은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고 뭐 재채기를 하고 하는 일정 기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에 해당합니다. 저는 사실상 뭐 로마 그리스 신화도 되게 사랑합니다. 좋아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외에 실제 장면에서 소설 속도 마찬가지고요. 드라마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트라우마라는 어떤 그 주제를 PTSD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돼요.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환경에 노출되면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언젠가는 한번 보았을 법한 이 여신 데메테르죠. 양손에다가 곡식을 막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대지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트라우마를 제가 뭐 많은 일련의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본 것은요. 이 데메테르의 딸이 이 지하신 그 하디스에게 붙잡혀 가게 되죠. 지하 세계에 갔을 때 이 데메테르 여신이 슬픔에 너무 빠지게 되죠. 슬픔이라는 주제가 있죠. 뭐 그 외에 그 자기의 무력감 그리고 분노감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강력한 슬픔에 빠지다 보니까 이 곡식의 여신이 전혀 곡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 일도 못하더라는 얘기죠. 무기력이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정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상 사주에 급성이 왔을 때 일반적인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회복을 해요. 사주 위에 어느 정도 점점 적응을 하는데 이 우울감이 동반되어 버리면 실제 현장에서도 2차적인 우울감 때문에 극복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픔으로 인해서 대지가 메마르고 기근이 생기게 되죠. 신들도 이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압도당하는 트라우마에 얼마나 버텨낼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 그래서 이후에 제가 설명하게 된 이 내용 중에는 안정화라는 첫째 단계에서 꼭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너에게만,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뭐 이런 그 안정화 단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이제 한번 접해 보셨을 거고, 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역사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본다? 트라우마를 보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의 포인트로 해서 볼 것인가.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런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장애를 알고 싶다 할 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 장면이 보여요. 아,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어때요? 그냥 가슴으로 훅 와닿잖아요. 기억력도 굉장히 강력하게 와요. 일상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예, 올라가게 됩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이 왕비 헤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를 이제 도망을 치는 게 스타트 지점이에요. 트로이 전쟁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럴 때 이 그 왕비를 킨 측에서는 어때요? 대접받고 싶단 말이에요.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그죠? 트라우마에서도 상실감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또 아킬레우스라는 이 그 전쟁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어머니가 이 친구를 불면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물에 스테익스라는 강물에 담그게 되는데 이 강물이 그세니까 이 친구를 슬쩍 담글 수가 없어서 발목을 잡고 담궜더니 어때요? 그 부분만큼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라고 유래된 게 우리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킬레우스. 어머니께서 스틱스라는 강물에다 담궜어. 그런데 신탁이 내려와요. 신탁이라는 용어만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신탁이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아킬레우스를 꼭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어때요? 전쟁에 나갔나요? 본인은 나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내가 자발적인 사람과요, 비자발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트라우마도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일상에서 유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해서 어머니가 또 도움을 주죠. 여장을 시키거나 이런 상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싶어하는 원래 마음들, 우리 본연의 마음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쩌면 5도 5인지 몰라요. 1대1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떤 마음을 냈어. 그러나 양가적인 감정이 언제든지 존재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등 속에서 항상 우리는 좌절감도 느끼는 가능성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물러납니다. 원래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그 전쟁에 다시 나갔을 때 여기 마지막 글에 보면 서로에 대한 복수전이 있죠. 물러났을 때 자기 동료가 참여했다가 이 파리스에 이제 참패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 상황에 아킬레우스가 드디어 이제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키고 자기 통제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라우마에서는 뭐가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기 통제감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제기되는 거죠. 내가 압도당하고 자기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게 트라우마. 작게는 아니면 크게는 뭐 며칠씩 4주 이상 그럴 때 이제 외상후 트라우마, 외상후 그 스트레스로 진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된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또 이런 신화속이나 이 전쟁에서 특히 우리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들이 몇 명이 됐던 시대가 세계 2차 대전 39년 45년도까지 했던 그 2차 대전 때 우리 전쟁을 통해서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과 부상과 엄청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트라우마라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볼게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거예요. 치료는 다양합니다. 특히 뭐 정신분석을 하셨던 분들은요, 직면을 하거나 여기서 이제 애착관계 양상, 트라우마, 뭐 관계성 여기서 비롯됐다면 정신분석으로 좀
풀어나가기를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들을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 EMDR 안구 운동 둔감화 재처리법도요. 정신분석에 이제 포함이 되긴 한데 흔히들 이제 EMDR로 단독을 알고 있어서 제가 요리 치료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거슬러서 우리 안정화 기법을 한번 보면요. 호흡법이 굉장히 많이 왜냐면 아프거나 하면 다른 호흡 모든 신체 기능이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복식 호흡을 권장하고요. 나비 포옹법이라 해서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감싸면서 스스로를 안정되게끔 실제로 그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 넣고 나비 포옹법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례들이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인지행동 치료가 있죠.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CBT에서 비롯됐던 이 트라우마 치료이기 때문에 SIT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바라볼 측면 앞에 동서남북에서 제가 한 측면을 얘기를 한다고 거론을 했었고요. 인지행동 치료적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교육이란 용어가 어떤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교육했을 때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리 교육이라는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노출, 점진적인 노출을 하겠죠. 한 번에 뭐 훈수법이다 이런 방법을 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인 노출, 그리고 재구조하는 뭐예요? 내가 압도당한 내 기분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자라보가 놀란 가슴이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느낌처럼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제 경험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자동 각성이 돼버리죠. 그럴 때는 그 인지 기능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하는 게 우선이더라.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니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치료 기법이에요. 그리고 무수 많은 그 트라우마 치료법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다 나누기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여기 정도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일상적인 트라우마 앞서도 제가 뭐 신화송 얘기를 하면서 일상적인 트라우마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적이다, 반복적이다라는 얘기에서 뒤에 달려있는 이 이니셜이 똑같게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외적인 것, 관계적인 것, 애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볼비 인간 발달에 대해서 아동 발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애착 트라우마를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애착 형성이 안 됐든 뭐 특히 폭력이나 그 방임에 이렇게 노출됐던 우리 아동들은요 애착 트라우마가 강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 성인기에도 트라우마에 노출될 취약한 요인을 가지고 있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일상적인 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특히 뭐 좀 부정적인 제 경험에 대한 그 감정들 때문에 회피하거나 뭐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보통 논문에서 많이 다루는 그 트라우마 종류 분류인데요. 직접 간접 트라우마입니다. 당사자예요. 일인 그 본인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노출이 됐던 사례들이죠. 자살 현장에 아니면 재해 현장에 본인이 직접 그냥 노출됐던 사건들. 목격이다. 저는 이제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다 보니까 목격한 경찰관들 경우는요, 2차적인 자기의 그 무능감,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강인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검증된 사람인데 본인 앞에서 동료가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기 무능감에 대한 이 회의감이 강도 높긴 한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목격을 했을 때도 2차적인 트라우마에 유발되기도 합니다. 현장 지원자도 저 마찬가지죠. 뭐 세월호며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숙대에서 그때 그 세월호 관련한 트라우마 교육을 받을 때도 트라우마 현장 지원자들에게도 또 슈퍼바이저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음을 너무 피부 가까이에서 느꼈던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장 지원자들 그래서 수없이 이 트라우마를 학습하거나 관심이 있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수련을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연구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게 돼 있죠. 가까운 지인이 그랬다, 친인척이 그랬다, 뭐 너무 그죠? 내일 같은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3차 그 트라우마로 인정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참고 출처를 다 기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뭐 책을 뭐 중고나 아니면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니 그런 열정을 좀 보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명확하게 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또 그 지식적 욕구, 지식 수준에 대한 또 저의 준비 자세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진단을 위한 4가지 주요 증상이 있습니다. 재경험을 한다. 앞서 다 우리가 했던 거를 한 번 더 검토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서적인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재미도 없어요. 감정도 못 느껴요. 슬프지도 않아요. 이게 둔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지 않다고 해서 트라우마에 노출이 됐는데 괜찮아요라고 하는 게 그 긍정이 오히려 강한 부정이 긍정으로 돼버릴 수 있다. 나 지금 힘들어요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만큼 정서적인 마비, 정확한 감정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게 됩니다. 제 경험은 마찬가지죠. 플래시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감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피와 부정. 절대로 아니야. 특히 이제 제가 대구대교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인데 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또 실시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심리학 박사이고 사회복지학에서 대구 참사, 지하철 참사에 노출된 많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이 되고 지속적인 지원을 했었고, 저도 이제 1년 정도 같이 그게 투여돼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도 실제로 주변인들이 훨씬 더 바라보는 게 본인을 더 힘들게 한 경우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대요. 아유, 니는 자식을 잃고 와이프를 잃고 즐거워한 게 타인에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죠.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이제 좀 개선되고 의식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고 나도 내가 그런 사고에 노출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의식을 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또 거론되기도 하죠. 신체적 정상을 보겠습니다. 수면 장애가 가장 많이 유발됩니다. 깊은 잠에 못 들고 깜짝깜짝 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가임각성이 되고요. 쉽게 놀라죠. 뭐라 해도 에너지가 없어서 다운되어 있는 상태. 책을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가이드라고 해서 이 책이 또 여러분들에게 뒤에 또 많은 또 설명과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생리적인 증상도 다룰 수 있죠. 몸 먼저 트라우마에 당했을 때는요. 정서를 먼저 완화시키기가 힘들어.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케어해 주는 거를 권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1차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뭐가 있나라고도 봐야 되겠죠. 뭔가 되니까 내가 어떤 특정 부위가 막 비대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축소돼 버리거나 그래서 뭐 뇌파 촬영을 하는 경우도 이게 드러나기도 하죠. 공포 반응도 일어납니다. 교감신경 각성이 많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란이 일어나서 틱, 경련, 뭐 이런 불안, 우울도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모든 신경계들이 지장을 받아서 두통, 뭐 몸살, 소화장애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소화장애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요. 호흡곤란도 간혹은 많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은 간략하게 알아보는 걸로.
자,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 이해를 통한 몸과 마음의 통합. 앞서 어때요? 트라우마 압도당할 때 어떻다고요? 객관적인 측면 어때요? 아,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몸으로 보이는 것들. 그 몸으로 보이는 것들은 어때요?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안을 위해서 본인이 평소에 했던 방식으로 나 사우나를 즐겨. 그러면 사우나에 갔을 때 훨씬 즐거워. 나 사이클을 하는데 되게 즐거워. 내가 노래를 하면 훨씬 더 즐거워.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자원이 있던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예방은 뭐예요? 평소에 그런 생활들을 좀 하라는 게 꼭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내가 어떤 몸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진단이 우선이니까. 주관적인 측면은 그냥 지금 숨이 멈출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늘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누가 또 들어와서 나를 공포감에 질리도록 칼을 들여댈 것 같아요. 이제 강도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이다. 그러면 실제 병원에 갔을 때 주관적인 측면 위장을 칼로 쿡쿡쿡쿡 찌르는 것 같아요. 라는 분 어때요? 자기 지금 몸의 상태를 얘기하죠. 서로 찌르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듣고 닥터들도 아, 이게 지금 어떤 복통의 유행이구나. 어떤 위치에서 그런 그 통증이 온다면 어떤 기능에 의해서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해서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 종합해서 뭔가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사실은 강범위하게 사실은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정말 트라우마만 픽픽할 건지인데 우리는 이제 통합적인 측면 누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해 아니면 뭐 치료학을 해 이럴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 기본적인 이론, 정신분석을 하든 인지행동 치료를 하든 게스탈트를 하든 어떤 이론을 할 때 현상학을 하든 뭔가에 대해서 기본은 탄탄하게 가져가고 그거에서 이제 그 외부적인 것들을 또 통합을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않고 통합을 하면 잘못되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연관되어 있는 앞서 생리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담에 만약에 적용한다. 현장에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또 좀 필요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일반인이라면 트라우마를 이해할 때 또 어떤 마음 자세로 느긋하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네 개의 엽으로 두뇌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활동이 무엇인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자라면 요걸 이제 상담 접근법에 대해서 그 기능이구나. 그럼 네 개의 엽이 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투두엽이라고 해서 시각적인 처리, 우리가 이미지라는 용어가 앞에 나왔어요. 그죠? 눈으로 먼저 확인해요. 모든 정보들이 한 40% 정도 가까이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각적인 정보 의존도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그만큼 또 뭔가 학습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잔존 뭐 시력이 있을 경우는 더 유력하지만 시각적인 처리는 흔히 정신분석에서 하는 군분석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두정엽을 볼게요. 제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사실상 뭐 9시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내가 편안하게 있어야 될 시간인데 뭔가를 막 들어야 돼. 이게 뭐 즐거운 드라마도 아니야. 이제 이게 학습이 되려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동기가 아마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됐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봅니다. 후두엽에서 그 시각적 처리를 했죠. 그런데 감각 운동이에요. 감각이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손발이 떨리고 피부가 빨개지고 막 심장 활동이 일어나고 감각 기능이 굉장히 그래서 둔감되니까 뭐 냄새가 맞는 둥 마는 둥, 뭐 앞이 잘 보이는 둥 마는 둥, 잘 안 들려요. 뭐 이런 증상이었대요. 모든 감각 기능이죠. 운동 감각. 그래서 두정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여기서 상담 조건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활동을 하자. 여기에 있자라고 합니다. here 나오라고 얘기를. 그래서 내 몸을 먼저 인식해요. 너 지금 압도당했구나. 너 힘들구나. 그래서 나비포용법이나 그 몸을 먼저 감각 기능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측두엽을 갑니다. 언어 기능들, 음성 기능들, 기억 감정들을 표현해서 초기 기억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공감도 해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예요. 그리고 감정을 반영하고 끊놓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아라고 말했는데 주변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보내는 신호 때문에. 근데 몸은 안 그런 거야. 몸은 막 이제 압도당해서 그 서서히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이런 용어도 많아. 정상인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언어 능력으로, 음성 능력으로 기업들을 이미지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미술치료 전문가이지만 미술로만 하라고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코드가 맞는 게 있거든요. 잘 쓰는 방법을 쓰면 돼요. 그걸 빨리 탐색을 해야 되겠죠. 기억이나 감정을 표현해봐라.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들어. 그리고서는 전두엽으로 갑니다. 어때요? 전투 기능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트로이 전쟁에서도 우리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추론이나 논리를 다루자. 전두엽에서. 왜냐? 통제 기능이 이 전두엽에서 상실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의미 반영을 하자, 뭐 정신분석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인지행동 치료에서 너 지금 왜곡되게 생각하잖아. 그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재구성해 볼까?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두뇌가 막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수초 안에 그 연결고리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 훨씬 더 이제 회복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 매력적인 이분 에릭 캔델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 이분이 지으신 그 통찰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뇌와 신경세포 그리고 무의식에 관련한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 하버드대에서 뭐라고 되니 역사 철학 문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런데 다시 뉴욕대학에서 의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2000년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부분. 그러니까 예술과 뇌 그 관련한 것들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우리 클린턴이나 뭐 이 샤갈이나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서 이분이 분석을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다룰 수는 없어.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이분을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분이에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무관하지만 연관성은 상당히 있고요. 두 개를 통섭해서 왜냐? 내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술로서 내지는 이미지로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 의사도 검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하고 한번 다뤘고요. 앞에 보이는 카니자 삼각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실은 소통하는 공간이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예, 줌이어서 한계점이 있지만 여기가 이제 블랙이고요. 여기는 화이트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제 마우스가 지금 보이실 건데 요렇게 삼각형의 검정 삼각형이 보일 거고요. 여기는 삼각형이 하얀 삼각형이 보일 겁니다. 이제 흑백 논리로 이제 제가 두개 실제로는 이제 게스탈트 이론이긴 한데 접목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부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죠. 한일 삼각자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카니자가 그린 착시 그림이에요. 우리 마음이 두 개의 겹친 삼각형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두 삼각형을 규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착각인 거지. 착각해서 우리가 검정이 만들어졌고 흰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선이 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요. 세 개의 각과 세 개의 잘린 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지를 어때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그 가린 형상을 우리가 출현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치료에 적용이 된다면 실제로 없지만 그걸 하나 만들었을 때 우리는 또 그 자동 사고를 좀 이렇게 우리가 늘 몸에 습입되었던 자동 사고, 충격에서 했던 것들을 좀 더 머무르게 하는 한 내로 가지 않고 머물게 하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추론을 써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 뭐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또 보여주거나 그랬을 때 뭐 루빈의 컵을 저는 좀 활용을 많이 했었고요. 중고등학교에 내가 한참 수업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로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점들, 흙을 볼 것인가, 뭐 전경인가 배경인가, 뭐 그런 어떤 게스탈트 이론을 떠나서 어떤 것만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측면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훨씬 더 어때요? 사고가 확장이 되고 유연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경직되어 버리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그림 이미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SIT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이켄바움이 나왔네요. 자기 대화, 셀프 토킹을 변하실 때 초점을 두었고요. 임상심리 전공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스트레스 매뉴 훈련, 여기는 이제 제가 기록은 다 했죠. 77년, 85년, 7년, 8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저서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용어에서 보면요. 스트레스 면역 어때요? 우리 그 예방주사도 면역 원리잖아요. 일종의 견뎌낼 만한 균을 투입해서 행성하게 하는 원리인데 그럼 평소에 노출하게 해서 그것들을 훈련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저서에서는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노출됐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뭐 그런 기능조차 없으니까. 그 개입 단계에 대해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복합 CBT이기 때문에 CBT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거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았고요. 인지행동 치료의 사례 공식화 접근에 관련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찾아보세요. 사례 공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상담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인지행동 치료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이론을 쓸 수도 있는데 특히 어때요? 증상을 보고 뭔가 장애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작동 원리 뭔가 이걸 자동적으로 유발시키는 작동 원리가 있는지 촉진하는 요인이 있는지 이 촉진이요 긍정적인 측면일 건지 부정적인 측면일 건지 함께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동 원리 기원을 제안을 하는 것이 CBT의 사례 공식과 접근의 요소들입니다. 그걸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만 우리가 또 그 SIT를 이해하는, 왜냐하면 근원이 거기서 비롯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SIT의 기본 3단계 모형입니다. 77년도권이 뭐 자기관찰, 뭐 새로운 기술 대처, 새로운 뭐 이런 용어들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볼게요. 개념 교육, 심리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기술 획득 확립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용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반교육 얘기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가 통제를 하려고 해서 통제되지 않을 때 이게 화로 연결돼서 그 상황만 놓이면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막 옵니다. 그리고 카운팅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하나, 둘,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겠죠. 차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에서는 그거 굉장히 지원하는 게 아니죠. 권장하지 않죠. 앞서 교육할 때 생각이나 느낌, 행동 기록, 행동 기록지라고 있거든요. 그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그 행동 기록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 몸 기능들의 감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만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가 뚜렷해지니까 행동을 기록해라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확립 단계가 되겠죠. 획득하고 대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성공적이었던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경험이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도 있을 거야. 그걸 막 쓱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나는 이 방법이 참 좋아요. 이 방법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의 대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걸 이제 적용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심상의 행동 시연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임상 장면에서는 적용할 때 뭐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모델링 하기도 하고 역할놀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말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거절하기 잘 힘든 사람이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이다 할 때 역할놀이를 통해서 내가 표현을 하게 한다. 역할놀이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뭐 막대 인형이나 뭐 가면을 쓰고 한다거나 이렇게 난이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서 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아서 접근 방법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야. 산부터기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익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관찰하고 상담사나 치료사들은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계 관련한 내용이고요. 안정화, 재구성, 재평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SRT와 병행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이론들도 이렇게 첨부했죠. 이 하나만으로 사실은 트라우마를 다루기에는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나열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원서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번역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럴 때 기본 틀은 있고 여기에 적합한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핵이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안정화 단계는 어떻게 하자? 몸의 반응이 있잖아. 감각 기능이 막 압도당한다. 그럼 반응을 인식하고 또 안심 교육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집단이라면 우리가 유사하잖아. 실제로 우리 경찰관들은요. 자기네 강인함 때문에 개방하지를 못했는데 오래 한 5, 6년 되기 전에 뭐 누가 시골에서 무슨 나무에 목을 매달고 살해되고 한동안 이제 방치되고 그 현장에 투여됐었는데 살짝 건드렸는데 이게 정말 대굴대굴대굴 떨어져서 가더래요. 그게 막 이분에게는 강력하게 각인 효과가 와서 한동안 힘들었다. 그 말을 하자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여름이었는데 독거노인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방치되어서 신고가 와서 갔었는데 그분의 이제 창문 주변에 막 이제 파리가 막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파리의 크기로 어느 정도 부패가 됐는지를 뭐 파악을 했었다라고 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쉽게 또 얘기가 되고 이미지로 얘기를 하니까 야, 너 뭐 그거 못 견디냐? 뭐 경찰관이 뭐 그게 뭐 응?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례들도 많잖아.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조금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러내기가 힘들어. 그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내재해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누적이 돼서 자기를 이제 뭐 수면 부족, 그래서 알코올로 이제 의존을 하는 경우도 알코올리즘도 이제 전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표현하자. 우리가 유사하니까. 안전하니까 뭐 이런 것들로 접근이 되죠.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옆에 그 동료가 살해당했다 할 때 어때요? 자기 무능함을 이제 굉장히 수치심 아니면 그런 감정들이 강도 높게 왔을 때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인식 전환도 시키고요. 너는 최선을 다했잖아. 이런 방법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대처 방법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는 마지막에 이미지를 노출시켜 보는 겁니다. 이제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앞서 이제 SIT에 마이켄바움이 했던 내용에서 이제 기본 틀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도 노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노출할 때 어떤 그 상담사는 실제로 뭐 그 조각 인형을 하거나 그 가죽 조각화를 한다거나 해서 이미지 노출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잘 쓰고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게 뭐 마치 그 약방의 감초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제가 전달할 수는 없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 하나의 측면만 바라보는 걸로 이해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기 진행은요, 뭐 탐색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논다라는 건 어때요? 릴렉스해지죠.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릴 때 뭐 공 가지고 많이 놀고 뭐 발로 쳐보기도 하고 뭐 저기 놀았어.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훨씬 더 그걸 즐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막 체계화해서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친구들은 관문을 통과한 거는 빠를지는 모르지만 즐거움이라는 것을 조금 덜 느낄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접근하든 탐색을 하게 하고 그리고 탐색 과정에서 어때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물을 아니면 이웃집 엄마가 막 만들어줬는데 엎질렀어 우연히. 그래서 핑크 페인팅을 하는 거야. 막 바닥에 내려고 막 문질러. 그러면 어때? 자기가 평소에 뭔가 헤엄치고 싶었던 친구는 거기서 뭐 정말 상상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은 되시겠지만 굉장히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릴렉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긴장됐을 때 이 생체적인 그 기능들은 훨씬 더 많이 경직되어 있거든요. 네, 무의식에서 의식적인 반응으로 그러면 저항을 더 적게 하겠죠. 방어를 적게 하겠죠.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러고서 이제 그때 비로소 자기 관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도 보고, 이렇게도 이런 면도 볼 수 있구나, 저런 면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아가 유연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언유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 우리 언유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그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 의미 치료라고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데 이제 의미를 주면서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서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나는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 같은 경험을 하는데 의미를 둘 것 같아. 라고 보는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더 부각해서 보는 사람. 그에 따라서 건강 정도, 자기의 뭐 긍정성들이 부여가 되겠죠. 목표도 선정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그런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냥. 자아가 확장이 되면서, 내가 남들은 그거 좀, 나를 막 우습게 볼 것 같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 좀 자신 있었던 일이네? 내가 좀 잘한 거네? 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강점을 하는 절차가 성장 동기와 연결이 되고요. 이게 재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실행을 해서 연습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리허설 하잖아요. 배우들도. 그러다 보면 우리 실제로 장면에서 그냥 리허설 했던 장면 그대로 연출되니까 실수가 좀 줄어들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 마찬가지 차원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SITJ에서 이름을 붙이고 말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 사회 차원에서 트라우마를 바라본 제가 앞서 초임 단계에서 하도록 꺼냈던 거.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야 니는 뭐 어떻게 애도 있고 잃어버리고 와이프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잘 사냐라고 툭 하고 내뱉는 말에 충격을 그래서 나는 슬퍼하기만 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한다든지 하게끔 사회적인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가 열려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들도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그래서 쉽게 남들 앞에서 웃지도 못한다는 그런 속내도 얘기하는 거 직접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참 이게 의식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자기가 스트레스에 그 급성 스트레스든 아니면 외상 스트레스든 취약하지 않도록 평소에 자기를 셀프 트레이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아 강도를 높여놓는 것들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됩니다. 뇌를 포함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 서로 다른 신체 기관들에서 생각, 느낌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사실 압도당하면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나요? 딱 그냥 시야가 극도로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못 봐요.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감각 느낌. 말씀드렸던 감각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뇌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먼저 나타남죠. 우리 마치 그 장면이 흑백 사진처럼 칙 하고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플래시백 효과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야. 이미지를 표현을 함으로써 노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그 선행 과정이 있죠. 그래 느낌은 어때요? 이 감각 느낌은 어때요? 좀 비선행적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경험을 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막 하고 하다 보면요. 실제로 느꼈던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힘들고 표면적으로 괜찮아요. 특히 이제 그 어떤 차원이냐면요. 성폭력에 노출됐던 여성이 진술을 할 때 그 가해자가 그 우리 협의해서 그런 거다. 뭐 내가 그 강제로 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성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자극에 의해서 이 여성도 어느 시점에서 그 인간은요. 우리가 제가 손등을 문지르면 이렇게 빨개지고 부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찰에 의해서라도 이 여성이 자기가 살짝 느낄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수치심, 네. 이 가해자가 한 말이 사실인 것 같아라고 잠깐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나도 그러면 동의를 한 거구나라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항변하는데 실어가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뭐 여성이 전화해서 오는 많은 여성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장면을 이미지로 표현했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충격적이었어.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공포스러웠어. 라는 장면을 먼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다른 진술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꼈던 거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죠. 트라우마 상태에서 평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감정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제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 전두엽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기능들을 하면서 분석들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항들이 됩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좀 바라보는 필요성이 있는데 내 안의 트라우마 치유라고 해서 이 책도 제가 페이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적어뒀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간중간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는 가벼운 책으로 피터 레빈이 쓴 책은 여러분들이 또 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워낙 저명하신 분이셔서 그걸 한번 또 좀 접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 얘기를 하고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입증할 수 있기 전에 이 새로운 것을 생각할 용기를 지닌 이들이 없다면요. 연구죠, 동기죠.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들은 정보가 미약하지만 아주 부분적인 측면이지만 그런 정보를 통하고 그리고 내가 또 알고 싶다로 이제 연결이 되셔야만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 몫이 되고 여러분들 걸로 누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하고 앞서 이제 제가 그 에릭 캔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내 마음, 내를 만나다 그 심리학 발달에 대한 내용들도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구를 좀 자극하는 그런 한 시간의 특강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